6.27 대책이나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강력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그죠. 작년 연중 다 통틀어서 보면 송파는 20% 정도 올랐고 송동구도 한 19% 올랐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송파가 20% 올랐다는 게 이게 평균이잖아요. 송파에서도 안 오르는 아파트들은 거의 안 올랐을 거고요. 오른 아파트는 40% 50%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1.5배 정도 오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어디 나가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쓸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거는 임기응변식이거든요. 그때 막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계곡 정비보다 쉽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보다 쉽다라고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어쨌든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올리는데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그게 틀린 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된 말 올린 거는 대부분 다 틀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미 뭐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자체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요. 뭐 그래서 좀 오해가 살만한 소지 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모들이라든지 좀 스태프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정제된 글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 뭐 항상 새벽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올리시는 건 좋은데 정제된 글들을 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올리는 게 좋고요. 또 대통령이라든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좀 장기를 가지고 그죠.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로드맵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로드맵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세금 관련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주고 사실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이 그게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대비도 하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계곡 정비를 이야기하면 내가 내년부터 계곡 정비를 하겠다 이러면 올해부터 좀 조심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전 예고제 같은 것들은 법상으로도 보면 뭐 일부러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좀 그 체계적으로 하는 이런 대책들을 할 수 있는 그가 맞지 지금과 같이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대책을 다 썼고 지금 남아있는 대책은 이제 세금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안 잡히니까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다는 생각은 저는 일켜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해서 매매 가격의 안정과 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의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본인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 인플루언서 분들도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좀 뒷받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공급의 의미는 있겠죠. 예, 지금 5만 5천 건까지 떨어졌다가 한 10,000건 정도 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한 10,000건 정도 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게 앞으로 이제 5월 9일 이후에 어떤 정책을 쓸 건가가 저는 더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2달 매물이 나오고 4년 잠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4년 잠길 동안 과연 어떤 대책을 쓸 건가가 저는 핵심이지. 지금 이렇게 막 그 2달 동안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저러나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체계적이고 5월 9일 이후도 나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건데 뭐 기껏까지인 게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을 막겠다. 이거 이외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근데 과연 그걸로 이제 집값이 잡히느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만 명 정도 서울에 있더라. 임대사업자. 근데 3, 4만 명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85%가 비아파트고 나머지만 아파트일 거니까 그것도 더 줄어드는 건데요. 어쨌든 뭐 3, 4만 명의 임대사업자들을 잡는다. 한 채만 내놔도 3만 명, 4만 명의 그 아파트가 나온다. 3만 채, 4만 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내놔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1년 동안 공급된 양이 4만 5천 채, 5만 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16,000채로 올해 줄어들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10,000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3만 4만 채라는 게 일거에 다 나오더라도 엄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나와요. 예, 다 나와도 그냥 4년 동안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나올 물량이 주택임대사업자협회인가 거기서 발표한 게 한 3만 채, 3만 7천 채인가 그렇고 정부에서 이야기한 건 4만 몇천 채예요. 그러니까 뭐 한 3, 4만 채 된다는 말이니까 4년 동안 나올 수 있는 게
3, 4만 채에다가 매년 만 채도 안 되는 입주 물량. 이걸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느냐? 매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서울에는 그 집을 살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4만 명, 이혼을 하는 사람이 1만 명, 5만 채가 일단 신규로 필요하잖아요. 네. 1년도 안 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겠죠. 이게 단독도 하고 뭐 연립 다세대도 있으니까요.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걸로 안 가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겨우 3, 4만 채를 4년 동안 그다음에 뭐 입주 물량이 1만 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계속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년 동안 수도권에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그 부동산 통계 집계하는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뭐 아시리안 이런 데서 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해서 적정 수요량이 서울은 4만 8천 채, 경기도는 6만 9천 채, 인천은 1만 5천 채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주되는 양하고 다 계산을 해보면 4년 동안 20만 채가 부족해요. 그래서 4만 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시에 나왔을 때 그렇죠. 일시에 나왔을 때. 3, 4만.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출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주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개인 그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계산을 해봤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올 상반기 때 나올 양이 500억.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세를 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전세를 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죠. 전세에 껴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누가 대출을 해줍니까? 예, 후순위 대출 같은 게 옛날에 있긴 했는데 그게 아주 그 극소수고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전세 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대출의 영향에서 자유롭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은행에서 정부라 해서 뭐 하라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적인 계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 연장할 때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그 상환될 시점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그냥 뭐 상환되는 것보다는 뭐 어떤 식으로든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뭐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양 자체가 크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도 쉽지는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냥 다주택자를 악마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게 2달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게 이 정부의 목표인지 아니면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인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할 거고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계속 공급 대책 이야기하지만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착공이 29년, 30년인 대책이 본인 재임 기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이미 발표할 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런 공급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우스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5월 9일 이후에 어떤 대책을 써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한 로드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버틴다고 능사가 아닐 거다. 예. 다주택자들. 예. 그 이후에 뭐 82.5% 남아있는 게 세금이겠죠. 예. 다주택자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고. 근데 82.5% 내고 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 매물은 잠기겠죠. 지금 있는 매물도 사라질 거고요. 신규로 나올 매물은 이제 거의 없겠죠. 그리고 내가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매물이 나오겠는데 그거는 나오자마자 또 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조금 하향 조정되면 안 삽니다. 지금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매물들은 적체되잖아요. 그건 무주택자만 지금 그 새낀 매물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았다. 2달 안에 내 것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주택자가 정리할 게 뭐 있냐? 아니 나도 전월세 만기가 안 되지도 않는데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뭐 지금 올해 말 정도가 이제 만기예요. 근데 내가 빨리 나가겠다 그러면 주인이 허락 안 하면 그만이죠. 네, 나가세요 이러지 않죠. 완전. 그리고 지금 세입자나 뭔가 세입자를 네가 구하고 나가라든지 뭐 물론 요즘은 이제 좀 잘 되니까 뭐 좋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이제 정리하고 나간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매수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2달 만에 할 수 있느냐? 거의 못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는 뭐 시장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됐을 거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했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하시는 데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유예될 거다. 어떤 분은 이제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그냥 중과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계속 저희가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 맞죠.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것도 안타깝고요. 1주택자 갈아타기도 좀 허락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지.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건 마용성이나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걸 원하잖아요. 마용성이나 강남 집값을 강남 집값 정도 되는 수준을 무주택자가 지금 매입할 수 있나요? 기존 주택자 거의 기존 주택자가 팔고 상급지 갈아타기로. 상급지 갈아타는데 기존 주택자는 지금 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팔지 않으면 지금 사지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팔고 사는 걸 2달 안에 한다?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거래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사는 거 하나만 해도 2달은 짧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살지 정하고 가서 이제 물건을 보고 그다음에 가격 협상을 하고 그다음 다 세입자가 있거나 뭐 다들 다른 집이 있는 거잖아요. 옮겨 가야 되고 뭐 옮겨 와야 되고 이제 그걸 다 조율하고 그렇게 딱 맞게 하는데 2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정을 4월 20일 내외에는 해야지 이게 계약이 그죠. 5월 9일까지 가거든요. 그쵸. 예. 한 2, 3주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4월 20일 전후에 약정은 끝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1주택자 갈아타기도 사실은 풀어주고 좀 여유를 줬더라면 지금 1주택자들 같은 경우 자기 거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다닥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게 좀 안타깝죠. 올해 해 바뀌면서부터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까지는 뭐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갑자기 또 태세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하는 거. 왜냐면 뭐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지금 시장에서 안정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하면 이슈를 몰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지금 그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는 게 대통령 그 트위터만 보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부동산 기사가 거의 없어요. 한 80%, 70%는 그걸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다 그걸 선점해 가고 뭐 가격이 오르든 뭐 입주 물량이 없든 그리고 임기응변을 하는 게 문제가 있든 이런 건 지금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문제 제기 자체도 해도 제가 볼 때 걸러질 것 같아요. 위에서.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통령 트위터 X에 파이낸셜 뉴스가 한 2-3번 올랐대요. 안 좋은 걸로. 여기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막 그냥 본인 보이는 거 그냥 캡처해서 막 올리는데 네. 한 2-3번 올라왔대요. 네. 파이낸셜 뉴스에서.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발칵 뒤집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앞으로 이런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제 기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어저께도 기자분 하나하고 밥 먹었어요. 점심 때.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의도에서 점심 때 밥 먹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파이낸셜 뉴스가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자기들 데스크도 좀 어지간한 거 올라가면 좀 야 이거 좀 논조를 좀 다 바꿔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언론의 자유.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많이 보이죠. 긍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입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허위 사실이라는 걸 핑계로 해서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부분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무조사도 그 일환인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했어요. 어떻게 그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는지 잘 모르. 학습 효과가 전혀 없지, 그죠? 하나도 안 틀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그대로 하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그대로 하고. 학습 물론 효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거 안 됐는데도 그거는 학습 효과가 아닌 거 아닌가? 근데 아마 본인들 이념을 자꾸 투영하니까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그 진보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있는데 부동산 부분만큼은 아마 그게 이제 본인들 이념을 이제 투영하기에 너무 좋은 그죠?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는 거는 본인들 이념을 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기서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데서 본인들이 가진 생각들을 너무 이제 극명하게 표출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그다음 또 들어가는데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뭐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5년 동안 지금부터 서서히 집값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본인들이 집권이 끝날 때쯤은 정말 부동산 안정화가 되는 이런 게 문제 해결이 아닌가요? 2달 안정됐다가 그다음부터 또 어떻게 할지 명확한 이제 뚜렷한 정책이 없는 이런 게 문제 해결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 해결은 지방선거 압승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과연 목표인지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82.5% 중과를 하더라도 예. 팔 수밖에 없게끔 보유세를 굉장히 세게 네. 3%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물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 좀 많이 가지십니다. 세율 조정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종부세, 뭐 보유세보다 우리 재산세보다는 종부세죠. 종부세가 지금 중과 최고 세율이 5% 정도 돼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2%에서 얼마까지 올렸냐면 6%를 올렸어요. 그래도 안 팔았거든요. 지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두 채나 세 채 가지신 분들은 예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적은 금액을 내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율을 조정해서 올린다는 건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5%를 다시 뭐 6%나 7%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에서 가능할까?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할 게 뭐냐. 그 공시가, 이게 세금은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세금은 4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건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공시가,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는 거죠. 공시가 현실화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공시가는 현실화 안 하려고 만든 게 공시가잖아요. 그죠? 근데 공시가 현실화라고 이렇게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 민주당이 쓰거든요. 그러네요. 공시가 상향이에요. 공시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공시가는 원래 현실화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가하고 실가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공시가를 만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실가를 쓰면 되지 뭐하러 공시가를 써요. 그런데 공시가라는 거는 원래 실가하고 다르게 차이를 두면서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을 좀 줄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걸 올린다는 것 자체가 뭐 올릴 수는 있는데 현실화는 아니죠. 그냥 상향이에요. 그다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올리는 거죠. 지금 60%인데 80% 정도로 올리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올렸죠. 그렇게 해서 올리면 지금 내는 세금이 한 2배 정도 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내년 이제 내는 세금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얼마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에 더해서 더하고 이러면 뭐 1.5배에서 2배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방이에요. 공시가하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건드리는 순간 지방도 올라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방은 떨어졌잖아요. 대부분. 10억 원 아파트 9억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작년에 30만 원 내가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 4, 50만 원 재산세를 내러 나오잖아요. 지방선거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선거 못해요. 그거부터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되게 반발이 심할 거예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하고 막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지구 이런 거 막 넓혔잖아요. 네. 제일 반발한 게 민주당 의원들로 알고 있어요. 노원구 이런 데 있는데 그거 다 표밭이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올렸다고 막 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의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요. 풀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리고 민주당 단체장들도 지금 뭐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것만 올려도 사실은 타격이 커요.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단계가 뭐냐. 그냥 세율을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인다든지 없애지는 못할 거고요. 줄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주기간이라든지 보유기간에 따라서 80%까지잖아요. 뭐 이걸 60%로 줄일 수는 있겠죠. 요거는 이제 명분이 있다고 봐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 이제 비거주도 적폐입니까?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세 방법상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정문이라든지 부모가 아파가지고 모신 이런 거는 지금 또 법상에서 보면 내가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뭐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면 팔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또 하나 조건이 이혼, 전근, 질병, 부모 부양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때리기에는 굉장히 부담돼. 그리고 내가 국가에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파견당하라고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걸 전세 주고 간 거예요. 공사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 데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때릴 거예요. 못 때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뺄 거냐 생각해 보면 저는 발라낼 수가 없네요. 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이미 우리가 거주를 해야지 2년 거주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게 있으니까 양도세는 더 이상 건드릴 건 없거든요. 보유세예요. 보유세를 내가 정건을 갔는지 뭘 했는지 다 파악을 해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히나 이걸 단기간에 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건 못 매긴다고 봐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올리는 거는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이제 진짜 비거주자냐 아니면 내가 직장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거주자냐. 어떤 사람은 막 정건계 신청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미세 조정부터는 근데 뭐냐 그러면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세율 조정 이런 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형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크지 않다. 두 번보다. 일단 당특공제 이런 거는 뭐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 명분이 없어요. 내가 정건을 가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요양치료하러
뭐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가고 여기는 전세를 줬어요. 거기다가 막 세금을 더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현실적으로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민주당은 조금 이렇게 보수적일 수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과연 지금 그때부터 입법 사항이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행정부에서 다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시가를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리는 것도 국회의원들 되게 부담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김천에 있는 제가 특정 도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김천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여기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재산세가 올라가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게 동의를 할까요, 현실적으로?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일단.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권을 뺏겠다는. 그 두 번을 뺏겼잖아요. 세금을 올려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못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시가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하면 끝나요. 근데 법 통과사항에 들어가면 일단 미세 조정부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세율까지 조정한다? 그러니까 세율은 이제 우리 종부세가 뭐 최고 세율이 5%예요. 이걸 뭐 6%, 7% 더 올리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거기다가 뭐 세목신설, 국토보유세, 지금 토지배당세 이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선거 끝나고도요? 선거 끝나고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자마자 총선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2년 2년 남았으면 거의 총선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2년 전까지는 열심히 여정활동도 하고 뭐 뒤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다가 2년 딱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아, 내가 다음에 당선되는 거를 고민해요. 지역구 가야지. 그렇죠. 지역구 관리를 더 열심히, 예전에는 뭐 주로 서울에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시간보다 지역에 가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건 자기 그 목숨줄이 걸려 있는 건데 그거를 선뜻선뜻 받아가지고 할까요? 대통령이 이제 뭐 정말 100을 이야기하면 2, 30만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형으로 보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법을 안 통과시켜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여소야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 190석을 가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간의 관계가 매끄럽진 않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6.27 대책이나 10.15 대책에서 나온 거를 입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입법이. 그거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일단 LH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지금 아마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발표된 게 언젠데 6.27에 아마 발표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9.7 때 발표된 거구나.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니 그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사장님 공석이라. 뭐 사장이 공소유관 일단 법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도 자체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사 자체가 한번 난 거 있는데요. 그 부동산 관련된 대책에서 법을 통과된 사항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가 나왔는데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정치 지형상 보면. 얼마 전에 뭐 정상래 씨하고 이성윤 씨 쫓겨났다면서요. 뭐 카페에서. 카페에서 네. 쫓겨났다고 그러던데 여전히 좀 불협화음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갈수록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2년, 3년 지날수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치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갈등 같은 거 더 심해지거든요. 그건 뭐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또 하반기로 갈수록 더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걸 더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금 부담을 많이 지우는 법을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까? 조국 혁신당은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좀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조국 씨는 뭐 지금 뭐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왜냐하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슈를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대응이 없거든. 대통령은 뭐 난리 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씨가 막 그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야, 난 뭐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이러면서 막 본인이 이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게 있긴 한데 과연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네. 세금 올리는 거를 본인 당선되기도 힘들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가능할까?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계속 세금을 여쭤보는 이유가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거 지금 정리도 이미 이제 늦었고 이제 6월을 그대로 이제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야 이거 이제 보유세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네, 특히 뭐 소득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맞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특히나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게 두 부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산은 있으신데 소득이 없어진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도 상담해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은 많지만 이게 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의 그 대형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매년 3천만 원, 4천만 원씩 막 지금 보유세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된다.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럼 1차적으로 뭐 저는 월세로 돌리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파실 수 있는 거는 파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언제든지 파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은 맞지는 않는데요. 그것도 이제 뭐 정부에서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임대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종부세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바로 이제 그 3월 달에 제가 보니까 강남에 2채가 이제 만료되는 분들이 한 분 계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6월 1일 날 걱정되는 거예요, 이분들. 근데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파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지금 파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시려면 가격 떨어뜨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4월 달에 그냥 최적, 그러니까 매물 딱 보시고 최저가로 그냥 내놓으시면 4월 달에 팔릴 거다. 근데 지금은 내놔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임대사업자는. 5월 9일 이후에 파시는 게 난 제일 좋다. 그때 되면 가격이 그래도 정상화되든지 1, 2억은 더 오를 거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뭔가 지금 아마 하락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가 아마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다시 그죠?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겠죠. 뭐 그게 폭이 얼마큼 되느냐의 문제이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상승으로 다시 돌았을 때 그때 이제 뭐 매물 내놓으셔가지고 파는 게, 올해는 이미 다 결정 났어요. 종부세하고 이런 게 다 결정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가지고 계실 계획이라 그러면 이미 올해는 공시가도 다 결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연말 연초에 되면 공시가는 다 결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보유하신 분한테 대해서 그 공시가에서 뭐 지금 공정시장 가입 비율, 그 다음에 공시가 결정되고 69%를 지금 하고 있죠. 그거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지금은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뭐 올해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가져가셔가지고 여유 있게 파시는 게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물론 뭐 1년 동안 계속 뭐 떨어질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달 안에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1년 넘어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죠? 좀 여유 있게 파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에 뭐 한 번은 좀 움직임이 있겠죠. 2달밖에 안 남긴 했지만은 이미 뭐 거의 지나갔다고 보고. 임대사업자는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세율이 이제 픽스가 돼 있네요, 참. 이미 끝났어요. 종부세는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아직 조금 지금, 여유가 예, 제가 상담할 때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러네. 아니 그거 지금 팔면 1, 2억씩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1, 2억 더 받는 게 낫지. 종부세 얼마 나오냐고 그러면 몇천 나온다고. 그럼 1, 2억 더 받고 파시라고. 5월 9일 이후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때는 이제 잔금이라든지 이런 걸 등기를 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예외적으로 그죠? 우리가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해도 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전에 잔금이나 등기를 쳐야지 본인이 6월 1일 날 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1년간 파실 수 있으니까 그건 여유 있게 팔면 훨씬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파셔가지고 종부세 낸 것보다 훨씬 더 받으실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지금은 뭐 다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송파가 제일 좀 심한 것 같아요. 송파에서 막 이렇게 내가 20억 내놓으면 그 다음 내놓는 사람이 19억 8천 계속 그렇게 내놓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뭐 2채까지는 뭐 가져가 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산가분한테. 괜찮을까요? 네, 2채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되고,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냈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그때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대부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니까. 그러니까 다 수도권은 다 투기과열지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강화도도 걸려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예, 거기 2채만 가지고 있어도 중과를 했어요. 중과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 50억,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50억이니까요. 공시가보다도 우리가 집은 집 보면 뭐 한 7, 8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가진 사람은 예전에는 3점 몇 프로인가 4% 가까이 냈어요. 그게 중과되면. 그게 중과 안 되면 지금은 1.5%입니다. 그래서 거의 더블이에요. 지금 또 우리가 과세 표준 50억이면 1.5%거든요. 근데 중과로 넘어가면 즉 3채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이제는 이제 그 지역에 상관없이 3채 이상만 가지면 무조건 중과예요. 그거는 이제 3%로 올라갑니다. 1.53.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3천만 원 내야 되는 걸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 내는 거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2채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 중간은 아닙니다. 종부세가. 그래서 낼만 해요. 그냥 낼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3억씩 냈던 분이 최근에 한 5, 6천 내니까요. 많이 줄었어요. 3억씩 냈던 분이 계세요. 아크로리버팍 같은 거 한 두세 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한 3억씩 냈어요. 그래도 안 팔더라고요. 아니, 하나는 파시죠. 세 채라 가지고. 그랬더니만 1년에 3억 이상 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르니까요. 저희 같이 뭐 몇천에 바득바득 떠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천 단위가 그분들한테 1억 단위니까 좀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저 무리하게 그렇게 임대사업자분들 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내가 지금 다주택자는 이제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5월 9일 이후에 팔면 중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그 정리할 생각이 있으셨다 그러면 5월 9일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굳이 다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더 받는 것이 보유세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죠. 대통령의 SNS가 네. 그 어떤 정책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효과가. 그렇죠. 정책은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입법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입법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고 겁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동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먹히죠. 일반인들한테는.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에 하는 그 부동산 SNS 그 얘기가 식당에서 귀에 막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 일반인 분들도 많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집을 가지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분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그리고 1주택자분들도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지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1주택자에 대한 것보다는 다주택자를 이제 악마화하면서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도 있고 뭐 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때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명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60, 70% 될 수밖에 없죠.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거래는 잘 안 되는데요. 네. 아직도 매수자분들은 뭐 3, 4월 달까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권해드려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기서는 또 매수자분한테는 3, 4월 달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진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마포 사시려고 하는 분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제 네. 지점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 한 13억, 14억 거래됐던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16억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좀 센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한 3, 4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급격하게 떨어뜨린 호가는 아닌 것 같고요. 언론에서 나온 거는 한두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꼭 팔아야 되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리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가장 최저가보다도 더 떨어진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 앞으로 3, 4월간이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거래가 되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매물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라든지 우리가 사정 있는 매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정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주택자만 살 수 있어요. 무주택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무주택자의 특성을 보면 무주택자는 오를 때 사지 떨어질 때는 안 사요. 그게 특징이에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주택자분 상담하는 분한테 야, 이게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당신. 그런 이야기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올해 말 되면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포, 성동, 뭐 마용성, 강남 이런 데는 거래가 거의 안 될 거예요. 그 무주택자가 살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서울 외곽은 최근에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관악구, 구로구. 제가 아마 나와서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관악구로 노원구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악구가 예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 이런 데들은 그게 이제 뭐 풍선효과 예전에 15 대책의 뭐 풍선효과의 의미가 있는 거지 또는 이제 그 대출 규제 그죠? 6억까지는 대출을 해주는 지역이잖아요. 15억이야.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다주택자 뭐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비껴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마용성 강남입니다. 실제로 매물 증가하는 그 아실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네.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 뭐 성동구 이런 식으로 정말 주거선호 지역이 쫙 그 1, 2, 3이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던지는 거거든요. 저 구로구나 제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구로구나 도봉구 이런 데 아파트가 있는데 보유세가 부담돼가지고 던지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도봉구나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 또 거래가 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고 있으니까 매물이 나와도 적체는 안 되잖아요. 이게 소화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매물이 거의 안 들고 있고요. 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매물이 이제 쌓이고 있는 거고요. 매수자들이 못 덤벼들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가 못 사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안타까운 점이 1주택자도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거를 좀 허용했더라면 정책 효과가 좀 더 나왔을 거다. 그런 거는 좀 아쉽죠.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채팅으로도 올려주셨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부동산의 정상화, 가격 안정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뭡니까? 이게 본인들은 반토막이라고 생각하겠죠. 아, 반토막? 예, 반으로 줄어야 된다. 뭐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죠. 예. 은행들도 다 망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 반토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단통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IMF 이제 때도. 아니 그 무주택자들 올려놓은 거 보면 반토막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금매라고 하면 보통은 한 10% 정도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 10% 정도 떨어진 가격, 그 전에 이제 실거래가 대비 10% 정도 떨어진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 10%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30억이다 그러면 10%가 3억이잖아요. 27억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억 같은 경우는 10%면 9억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지금 사시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노도광이나 이런 쪽 사시는데 왜냐하면 그 뭔가 가격대가 낮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가격대 높은 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심리 자체가 그래요. 30억짜리니까 와 너무 비싸니까 저거는 뭐 한 20억 가까이 되면 내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 10% 정도 조정된 매가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다. 쿨거래? 네, 그런데 지금 30억짜리 27억 되는 건데요. 그건 뭐 당연히 사셔야 되죠. 근데 못 살 거예요. 더 떨어질 걸 바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가 한 거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오른 거지. 규제 안 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처음에는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 가격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는 사실 상황 논리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올라요. 규제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해요.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맨큐의 경제학을 사서 보세요. 그건 나와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 그레고리 맨큐. 예, 예. 그건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는 그 경제학 책인데요.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 세금을 올리면 동결효과라고 해가지고 락인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도시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임대료 통제다. 이것도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 상승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올라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선호가 다른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매물이 많고 팔릴 수 있는 매물이 많은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잠실 르엘이 48억에 거래됐거든요. 호가는 53억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떨어진 가격도 나오겠죠. 이제는. 근데 이 48억이 주인이 그냥 팔릴 거라고 생각을 내놨을까요? 그냥 던졌을 거예요. 주변에 엘리트가 30억 초반대였는데 15억 이상 넘은 그 금액으로 던진 거잖아요. 팔릴까? 이러고씩 던졌는데 팔린 거예요. 툭 던졌는데 팔렸어요. 왜 팔렸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이게 30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조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크리오를 넘어서서 그죠. 파크리오가 조망이 제일 좋죠. 근데 파크리오를 넘어서서 조망이 되는 건데 새 아파트고 뭐 30평이고 내가 원하는 동이고 그죠? 이런 게 매물이 딱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거든요. 만약 매물이 10개나 20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안 나온다고요. 절대로. 뭐 이미 주변에 시세들이 48억은 아니잖아요. 지금. 파크리오가 지금은 32억까지인가 거래됐을 건데요. 요거 거래됐을 때가 30억이 될까 말까 할 때였어요, 수준이. 그런데 48억이 거래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파크리오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한강조망 더 좋고 파크리오는 6,800세대잖아요. 이건 1,867세대인 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거래되느냐?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규제를 하니까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칼럼을 어마어마하게 쓴 게 많아요. 이런 거.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한 10개, 20개가 있으면 30억대부터 시작해서 40억대까지 40억 초반대 정도였겠죠. 그렇게 막 거래가 40억 초반대는 저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신축이고. 예, 원래 사실 잠실 세내역보다는 잠실역이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엘리트 때문에 잠실 세내역이 뭔가 중심인 것처럼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신축이 들어오면서 신축이 들어오면 잠내야, 잠실 르엘 이러면서
잠실역이 중심이 맞거든요. 모든 편의시설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오면서 가격이 40억 초반대 이건 이제 이해가 되죠. 48억은 좀 제가 봐도 과하거든요. 그래서 10개, 20개가 있으면 40억 초반, 뭐 30억대도 거래가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30억대도 있으니까 난 뭐 30억대 물건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8억에 거래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매도자는 50억 이상 받아야지. 맞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48억이야. 난 못 사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돈 있는 놈만 이제 오셔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전월세 부족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입주 물량이 적으면 전월세는 일단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부족되고 매매 매물은 늘고 있는데요. 한 8%인가 7% 8% 늘었어요. 전월세 매물은 똑같이 줄었어요. 7% 8% 줄었어요. 딱 보세요. 나중에 들어가서 아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매매 전세, 월세 있는데요. 지금은 전세만 보시지 말고요. 전월세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전세에서 월세도 가고 월세도 전세로 오니까 보면 딱 그만큼 부족해요. 전월세가 부족하는 거는 일단 정부의 규제 또는 입주 물량 부족 이런 게 더 원인이 크지.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월세 매물 부족한 걸 왜 만들어요? 지금같이 주택임대사업자가 팔으라고 막 하면 그거는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월세 매물이. 물론 하나 더 생기겠죠. 그죠? 오시는 분들이. 근데 어디가 늘어나고 어디가 줄어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팔려고 하는 매물은 대부분 주거선호지역이에요. 그리고 팔고 오시는 분들은 서울 외곽이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있는 전세 매물은 나오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전세 매물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줄어드느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서민을 위하면 다주택자를 보호해야죠. 외국은 서민을 위해서 다주택자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깎아줘요.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요. 우리나라는 더 가져갑니다. 더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죠. 뭐 어쨌든 그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2억 이상 되는 그 부분은 이제 1주택도 내거든요. 그래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3천만 원, 2천만 원 받는 분들도 소득세 내야 되는데요. 뭐 소득세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세금을 공평하게 평평하게 널리 걷는 게 맞아요. 내가 세금을 내면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국방의 의무도 안 하고 조세의 의무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한쪽에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재산세 같은 것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 인프라를 내가 향유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산세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엔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세입자가 내요, 재산세를. 왜냐면 그 향유하는 사람이 세입자니까. 그럼 세입자가 내는 게 당연하죠. 재산세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는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산세는 내가 그 인프라를 향유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 가신 분들 알지만 뭐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예, 그래서 세금 많이 냈네. 이런데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비용은 공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로 놀아요. 뭐 교육 관련된 건 따로 놀고 뭐는 따로 놀고 뭐 재산세는 네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더 내라. 재산세를 왜 내가 집값이 많이 냈으니까 더 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금에 대한 기준 자체가 돈 있는 놈 많이 내라. 이거가 우리나라 세금이 기준인데요. 아주 잘못된 거죠. 다주택자가 지금까지 계속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서 안정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만들어 왔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2, 3년 동안 전세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됐었어요. 그 통계로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요. 전세 가격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건 초기에 임대사업자 육성하시면서 그죠? 등록하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20년부터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20년부터 임대 입법 다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등록제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임대차 입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주택자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말 기적의 논리죠. 투자와 투기는 우리가 그것도 경제학에 나와 있어요. 맹큐의 경제학을 보면 투자와 투기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쓰거든요. 장기로 하는 경우,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실거주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를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투자와 투기 구분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 실수요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실수요라고 본인을 이야기해요. 저는 집값 오르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러고 이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그냥 그 금액대에서 교수님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상품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안 올라도 되죠. 하면 꼭 끝에 뭔가 쭈뼛쭈뼛 이러면서 이거 그래도 한 5년 후에는 얼마쯤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보면 저는 대부분은 그냥 투기자라고 봐요. 솔직하게 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걸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럼 자산 증식입니다. 이렇게 좀 둘러서라 이야기하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투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니까. 욕망이죠. 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이제 쏟아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그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산관리 차원에서. 집값이 올라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걸 순진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계속 그냥 딴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저는 솔직하지 못한 거고 그렇게 이제 자산시장에 접근하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깨놓고 그냥 돈을 벌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셔야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물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이제 학군도 좋고 뭐 사실 그런 데가 많이 오르니까 또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야 되지만 일단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자산 가격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를 고려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발행시장이 있고, 그죠? 유통시장이 있어요. 발행시장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IPO라고 알고 있어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보면 이제 기업이 공개하는 그래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공개된 주식들을 투자도 하기도 하죠. 일단 공개하는 시장, 공개 시장 같은 경우 발행 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기업에 도움이 되죠. 기업이 자금 조달에 그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유통 시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기업하고.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돈 따먹기예요. 그냥 주식을 하시면서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주식은 투기예요. 완전히 투기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 기업에 도움이 안 돼요. 저도 회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과 같이 뭔가 주식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시리즈 B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융시장 돌아다니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뭐라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돈줄이 다 막혀 있는데요. 이래. 뭐냐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 시장하고 기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생산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돈 먹고 돈 그냥 날리고 하는 시장이에요. 그건 완전히 투기판이에요. 주식시장은 완전히 투기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거 굉장히 생산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보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을 생산하는 시장은 건설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 한 5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은 엄청난 생산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건설을 뭐 아주 낮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외국에는 건설 시장 자체를 굉장히 첨단 산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첨단적인 공법들이 집약되어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공법들. 예. 터널을 뚫는다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공법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AI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건설 현장을 100% AI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용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10억 우리가 투자를 하면 고용이 6명인가 가능해요. 10명이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제조업은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생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이건 굉장히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건설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이제 적게 쓰는 방식으로 그죠? 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안 좋은 이제 현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산이라든지 뭐 경사진대 이런 데들은 로봇이 써가지고 그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낮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이미 GDP에서도 옛날에 많이 높았었어요.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있을 때 한 15% 막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5에서 아마 10% 사이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산업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연관 산업이 너무 많아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있지만 걔들 빌트인이 다 어디 들어와요? 다 아파트에 들어와요. 그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이사도 하시고 공인중개사들도 다 거기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 연관 산업까지 다 소파, 가구들, 연관 산업까지 다 치면 저는 GDP의 10% 이상은 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산업을 이제 너무 제약시한다든지 뭐 낮게 본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진짜 그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정말 이런 산업들은 육성하고 보호해야 돼요. 예,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많은 산업들은 경기 조절도 가능하고 뭔가 어려울 때 뭔가 우리가 옛날에 미국도 보면 대공황이 왔을 때 그죠 뉴딜 사업들 했잖아요. 예, 뉴딜 사업이 뭐냐면 삽 주고 그냥 땅만 팔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예, 그런 식으로 댐 만들고 막 이렇게 필요 없는 댐도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 건설 시장 자체가 그만큼 경기 조절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뭔가 비생산적이라 이야기하는 건 저는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봐요. 혹자들은 토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토건족.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니까요. 그럼 지는 어디 살고 있는데? 지는 건설해가지고 지는 집에 살고 있잖아요. 청와대도 건설했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건설 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 산업 끝나고 나서 정말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만 된다 이러면 우리가 건설 산업과 사실 부동산 산업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주식은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발행 시장하고 이게 유통 시장이 같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유통 시장이에요. 발행 시장이 얼마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주식 거래되는 데는 대부분 유통시장이에요. 유통시장은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물론 기관 투자가들도 투자하고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기관 투자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엔 되게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식을 연구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압도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도 일정 부분 넣고 그죠? 주식도 넣고 대체 자산이라 그래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금이라든지 그죠? 이런 자산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게 뭐 미국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죠? 이게 어느 자산이 무너질지 모르고 더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마르코비츠란 분이 포트폴리오 유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현실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도 그렇지만 자산 시장에 이렇게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예전엔 부동산이 많았는데 이걸 계속 이제 떨어뜨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하나 팔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금융 쪽으로 계속 보내야 되죠. 8대 2여서 뭐 6대 4, 5대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이 들수록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젊을 때는 저는 금융을 좀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여기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부동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10%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은 10%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걸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서 또 안전 자산 뭐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자체를 어느 걸 제약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워렌 버핏이 첫 반디가 그거였어요. 네가 그 자산 관리 첫 번째 첫걸음은 네 집을 사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일단 집은 사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단은 내 집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뭘 하시든 그거는 이제 가서 요즘 은행에 PB 같은 분들 계시니까요. 가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 같은 거 상담도 해보시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셀로 본인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시고 그죠? 이걸 어느 정도 비율인지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죠, 계속. 근데 한쪽만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 이거는 정말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고요.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저는 맞는 말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언론에서는 망국적이라고 자꾸. 망국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 망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다주택자 지금 우리 후레이님하고 저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죠? 다주택자가 한 채 더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 또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사는 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망국적인지 네. 모든 문제가 부동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얘기일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도 이상한 말 해가지고 제네시스 밖이 조목조목 이제
그렇게 썼던데 정제된 말 대통령이면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점 뭐냐 그러면 지금 매수자들도 좀 움츠려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가격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효과가 세요. 그러니까 세거든요. 그럼 지금 거래 안 하고 매물 쌓였다가 끝나버리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10%가 되든 5%가 되든 좀 하향 조정된 매물이 거래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 정부도. 거래되도록 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방식이. 매수자들도 지금 움츠러 들어가지고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죠. 이게 다주택자는 나쁘지만 매수자들은 지금 아주 사기 좋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무주택자는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기니까 지금 나와 있는 다주택 매물 또는 1주택 분도 지금 파셔야 되는데 다주택 매물이 가격이 낮춰가지고 나와 있는데 1주택자는 높여가지고 팔 수 있나요? 못 팔잖아요. 1주택자도 그게 맞춰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주택자도 사실 갈아타기 하기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부에서 이야기해야지 무슨 집 사는 거는 뭐 다 나쁜 것처럼 막 이렇게 팍 퍼부어대면 매수자가 사지 않는데 집값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이든 그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때리면 매수자들도 겁이 나가지고 안 사면 뭐 매물 나왔다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아무 그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시장 안정에 도움 되려고 하는지 지방선거 때문에 하는지 좀 헷갈리죠. 계속. 안정화가 아니라 그냥 얼음. 그러니까 시장을 얼어버리게 만든다든지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GDP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정부에서 좋은 일이 있냐고. 지금 여러분 바닥 경기는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음식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경기 좋은지.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주식에서 돈 벌면 또 코인 하든지 뭐. 이재명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서 좋아하시던데요. 식당 아주머니께서. 그분은 투자하시니까 그런 모양인데 네. 식당은 잘 안 될 거예요. 본인 주업을 잘 하셔야지. 뭘 그냥 주식 해가지고 뭐 돈 버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면 본인 하시는 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거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벤처를 하니까 우대빵이 이제 거래도 많이 하고 뭐 투자도 받아가지고 회사를 더 키워나가고 그죠. 이런 데다가 정부의 자금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게 정부에서 할 역할이지. 주식 해가지고 막 계속 주식만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게 오늘 또 제가 전철 타고 왔거든요. 전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앞에 세 분이 계신데 전부 주식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팔아야겠다. 뭐 저는 그냥 주식 한 종목 가지고 집사람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일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과하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5월 9일 전까지는 뭐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계속 가격 조정 받으면서 거래가 좀 될 건데요. 아마 4월 달에 거래는 좀 더 되지 않을까. 마지막 이제 고민하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이러면 덤빌 사람 아니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죠. 좀 더 떨어뜨려 봐야지 이래가지고 그죠. 던지는 분 뭐 이런 걸로 해서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가격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뭐 많이는 거래는 안 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더니 무주택자는 이제 올라야지 사는 분들이라 가지고 참 답답해요. 제가 계속 떨어질 때 사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안 사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르면 사요. 오르면 왜 사냐고. 오를 것 당신 같다. 1년 전에 그게 2, 3억 쌌는데 그때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안 사냐고 이야기하면 뭐 그때 더 떨어질 것 같아. 뭐 안 샀다고 그러는. 하여튼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제가 보면.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월 9일 이후 되면 이제 일단 기존 매물들도 많이 줄어들죠. 지금 뭐 한 6만 몇천 건 이렇게 매물인데 뭐 다시 또 6만 건 이하로 팍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매물은 이제 못 팔죠. 71.5%, 2주택자는. 3주택자는 82.5%를 양도 차익으로 내고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버티기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땡볕을 내더라도 뭐 버티는데 대부분 자산가분들이 버티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정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숫자들도 보면 20년, 21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뭐 정리할 분들은 이미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다 걷어들이겠죠. 다 걷어들이면서 가격이 조금 이제 정체 상태가 되고 그러다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또 덤벼들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거 사라고 1, 2억 떨어진 거 사라고 그랬는데 또 1, 2억 더 오른 거 사시겠죠. 무주택자가 덤벼들면서 가격이 또 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세금 뭐 이런 것들 대책들이 우두두두 쏟아지겠죠. 그럼 뭐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뭐 가격이 떨어졌나? 계속 올랐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게 많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돈이 20조 월 풀렸는데 지금 40조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20조 풀린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풀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40조 풀리고 있어요. 60개월 가면 2,400조. 지금 현재 4,400조인가. 거의 반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게 4,400조인데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인가 1,000조였어요. 그래서 4,400조까지 3,000조가 더 늘어나는데 한 20년 넘게 걸렸는데 불과 5년 만에 2,200조를 늘려놓고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근데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자산시장으로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 뭐 그거 뭐 생활안정지원금 비슷하게 줬는데 그게 왜 자산시장으로 가냐? 거기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수준 자체가 서민들이 더 높아요. 돈 많은 분들은 소비가 그렇게 내가 1년에 5억 버는데 5억을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만 해도 똑같이 세끼 먹지. 꼭 세끼 먹지. 30개 먹진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엔겔계수가 식식료품비 같은 것도 이게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소비 수준이 서민들이 굉장히 높아요. 3천만 원 벌면 3천만 원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 주면 다 써요. 다 쓰면 그게 소비로 인해서 다 자사가들한테 가요. 다 갑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돈이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뭔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통화량 풀리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더 없어지죠. 45,000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나 인천은 조금 주는데요. 서울은 5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년. 왜? 박원순 시장이 35년까지 집권해먹고 갔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건 35년까지 가는 거예요. 왜? 재건축 사업을 아무리 땡기더라도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97 대책 나오고 9월 11일인가 또 서울시에서도 공급대책 발표했거든요. 네. 그 공급대책도 봐도 착공이 거의 20년 후반이나 30년 초반이에요. 그러면 입주하는 거는 35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공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뭐 이렇게 비적비적 이렇게 될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5월 9일 이후에는 무주택자분들도 다시 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정부에서 이제 그런 세금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규제가 나오면 또 1, 2개월 또 주춤하니까요. 그런 건 있겠지만 5월 9일이라는 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고 보시는 게 맞지.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걸 보기 힘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개월 매물은 나올 거예요. 4년 동안은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봤던 거니까요. 4년 매물 잠기는 게 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2개월 매물 늘어나는 게 더 불안하게 만들지 늘어나는 것도 그래요. 92,000건이었다가 거의 55,000건까지 떨어졌어요. 매물이. 그게 한 4만 건 가까이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10,000건 늘어나면 뭐예요? 이미 4만 건이 날아갔는데. 작년 2월 달인가 92,000건 정도 매물이 있었어요. 서울에. 네. 근데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55,000건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토제 되니까 새끼고 못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두두두두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셔서 그랬나? 토제 이런 거 그죠? 하느라고 매물이 용산하고 강남 상구에 확 나왔다가 확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제를 그냥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묶어버려가 또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은 게 거의 한 38,000채 정도, 37,000채 되잖아요. 37,000채 줄고 10,000채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거는 좀 우스운 거 아닌가요? 그냥 이게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집값이 안 잡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그건 뭐 안 풀어요.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끝까지 안 풀어요. 네, 그거는 이제 되게 토지는 묶기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묶으면 돼요. 묶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토장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묶으면 되는데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토지를 묶어놨던 거를 푸는 순간 오세훈 시장께서 당했던 일을 당할 건데 그건 누가 하겠어요? 이제는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 정치인들이에요. 국토부 장관도 정치인이고 그렇죠. 김용태 씨도 나중에 총선에 나오든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 나오든 지방선거 당신 전북지사로 나올 거라니까 뭐 이야기했더니 막 화내고 이러시던데 화내는 거 보면 보통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다. 어쨌든
다 정치인이잖아요. 오세훈 씨도 그렇고.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언젠가는 이제 정치를 할 사람인데 그걸 지금 그렇게 그 안일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예. 게 지금 전월세 시장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져.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단어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갭 투자 허용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자가 썼는데 데스크에서 카트 당했대요. 갭 지금 토호제를 풀어준 거는 갭 투자를 조장하는 거다라는 건 못 써요. 예, 그래서 몇 개 제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방 전월세, 예, 전월세, 폭등. 전월세 폭등 이런 것도 잘 못 써요 지금.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매매물 준 만큼 전월세 매물, 매매매물 넣은 만큼 전월세 매물 줄었다니까요. 당연하죠. 전세입자 살고 있는데 매물 내놨으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럼 전월세 매물을 이제 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금기죠. 금기입니까? 금기인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정식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 자세한 이야기 해드릴 건데. 완전 그 보도 민주당이 지침이네. 없으니까, 예, 보도 지침 같은 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데스크에서 알아서 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쓰는 기자분들도 되게 조심하고, 저도 최근에 칼럼 썼는데 뭔가 불만이 있다고 국토부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언론사에 전화해서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 국토부 누군데? 네, 국토부 무슨 과장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쓰신 것에서 불편합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러죠. 뭐가 잘못됐는데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합리적이면 고쳐져요. 고쳐주고 뭐 논조를 바꿔달라 이런 거는 이제 못하죠. 왜냐하면 그 글을 완전히 다 수정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런 거 바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활발하게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무섭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한 2달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 진짜 관심 가지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자기가 자금 조달 계획만 맞춰지면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게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DSR 같은 것들을 미리 지금은 이제 대출 모집 상담위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파악도 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내가 전월세 살고 있는 거를 내놓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분하고 좀 잘 이야기해 보시고요. 어떤 집주인분들은 지금 빨리 나가는 걸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뭐 빨리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1주택자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좀 집주인분들하고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기회에 이제 매물 내놓고 팔리면 다시 또 매입하시는 그런 절차들을 밟으시면 매입하는 것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 4개월이나 6개월 후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갭으로 사셔가지고 그죠? 1년이나 1년 이후에도 들어가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게 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다. 리스크는 뭐냐? 내 전월세는 나갔는데 내가 살 집을 못 잡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 어쨌든 4월 달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데 뭐 들어오는 사람은 정해졌고 그럼 자기는 이제 나가야 돼. 그러면 리스크가 뭐냐? 내가 조금 더 오른 가격이 전월세로 가야 되는 거. 그건 리스크라고 봐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전월세 가격들을 보면 대부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가야 되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그 정도 리스크는 한 부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신에 여러분이 사시려고 하는 가격들을 좀 낮춰가지고 사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1주택자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습니다. 갈아타기. 뭐 무주택자만 그 다주택 새낀 매물 살 수 있다던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다주택자 새낀 매물 안 사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좀 실거주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매기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포 떼고 차 떼고 하고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실거주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다. 그죠? 자꾸 겁을 주니까. 일단 실거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1주택 매물도 저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주택 매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5만 5천 개 정도는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건 다 1주택 매물이잖아요. 그래서 1주택 매물도 지금은 가격을 다주택자에 맞출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보다 난 1주택자니까 더 높여가지고 팔아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때문에 이제 막 빰 맞고 있는 거예요. 1주택자는. 괜히 그냥 지금 팔았기 때문에 재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격이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더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뭐 다주택 매물 수준에서 이하로 내놔야지 팔리지. 그 이상 내놓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내 집은 어떻냐? 내 집은 잘 팔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외곽에 있거나 어쨌든 마용성, 뭐 강남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잘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세 내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내놓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파세요. 지금 잘 팔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정도로 외곽이나 이런 데는 좀 매수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에 내 거 팔 수 있고 그리고 싼 거를 살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마지막 정말 박인세일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은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차원에서 그냥 1주택 매물들 그죠?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 다주택 매물은 지금 새낀 매물 딱 끝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연장해서 못 들어갈 거예요. 4개월, 6개월 내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진짜 그 똘똘한 채 아니면 전 정리하시는 거 좋다고 봐요. 예. 괜히 세 채 떡 걸려가지고 하나는 또 뭐 이상한 데 있는데 그죠? 세 채 걸려가지고 중과 맞으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무리하더라도 저는 뭐 한 채 정도는 똘똘하지 않으면 정리하시는 게 좋다. 두 채 정도는 뭐 가져가시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다. 예, 물론 뭐 세금이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두 채, 세 채 가진 분들이 특징이 대부분 자산가 분들이신 경우니까요. 예전에 뭐 1,000만 원으로 갭 투자해서 10채 가진 분들은 자산가 아닌 분들도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가지고는 막 가가지고 막 사신 분들인데요. 자산가 분들 그렇게 절대 투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투자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투자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올해 시장 자체가 저는 뭐 궁금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내용 같은 것도 우리 후랭이 TV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월 27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일이네요. 그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전망 또 한번 하고요. 네. 그다음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프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타이거님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타이거님, 그다음 망고쌤 뭐 이런 분들이 또 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히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분들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번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뭐 오시면 요번에는 원래 우리가 4명 강사분을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 하고는 그냥 가고 1시간씩 하고는 가고 이러니까 질의응답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 줄 서갖고 막 한참을 계셔가지고 좀 그게 아쉬웠다. 예. 김재훈 소장은 뭐 거의 잡혀가지고 제가 볼 때 뭐. 너 납치당한 거야. 6, 7시 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세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질의응답 이런 데는 좀 여유 있으실 거다.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원래 한 분 강의하고 좀 쉬고 그죠? 또 한 분 강의하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때 뭐 여쭤보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지금 집 사면 거의 뭐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 집 마련 해도 되는 겁니까? 1주택자 갈아타기나 무주택자는 괜찮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이젠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다주택자신데 집 더 사겠다는 분은 안 계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철저히 실거주장이네요. 지금 완전히 실거주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갭 투자가 좀 늘긴 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거의 뭐 실거주 수요였어요. 그래서 갭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가격이 쌌어요. 예, 우리가 보통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세입자가 오랜 기간 남아있으면 돈 더 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팔 수 있으니까 다주택 매물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 세입자가 껴있으면 좀 불편해 하세요. 그만큼 이제 실수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도 이렇게 어렵게 파신 분들한테는 세입자가 만료가 되면 대부분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돌려주는 게 이게 뭐 몇 억 되니까 받아가지고 돌려주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무리 좀 하시라. 세입자를 받지 말고, 뭐 물론 세입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 팔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팔리면 세입자 나가더라도 비워두고 파셔라. 이래가지고 파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실거주, 실수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시장에서는 뭐 내 집 마련 같은 거는 꾸준히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주택시장을 떠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현장도 가보시고, 그죠? 지금은 이제 중개사무소 같은 데 가시면 중개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심심하실 거예요. 가서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서로 하시고 이러면 나중에 좋은 매물 나왔을 때 전화 주실 줄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들을 예. 심 교수님이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1시간 반이나 되니까. 예. 망고쌤하고 타이거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집 마련할 거냐. 그렇죠. 조금 예. 더 실무적인 그렇죠. 현장에 대한 매물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혼란스러운 시장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같이 네. 고민하시는 거죠. 와서 이분 이야기 들어보고 저분 이야기 들어보면 방향이 잡히시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